보면은 199페이지. 199페이지. 자,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일단 한번 다른 속도로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자, 10분 정도 줄게요. 하고 나서 해설 들어갈게요. 시작하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우리 평가원 기출이기도 했고 수능에도 이미 출제됐던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또 내신에서 교과서의 작품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 자, 볼게요. 독해 포인트를 보면은 4번에 보면 보기 보면 6.25 전쟁 직후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자, 독해 포인트 이번에는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 자, 6.25 전쟁 6.25 전쟁 자, 우리 재미있는 학사 시간 50년에서 몇 년까지? 53년까지 지속됐던 전쟁이 한국전쟁이 세계 전쟁사에서 월스트 3 정도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전쟁이었거든. 그 이유가 뭘까? 응? 그 이유. 야, 1교시에 정신이 맑아야 된다고 했잖아. 지난주에 딱 이 시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초창기 윈터를 시작할 때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 마음, 이제 윈터 시작이네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란 말이야.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이 뒤를 이렇게 흐리면은 열심히 앞에 했던 것들까지 효과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처음에 했던 마음으로 중간에는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약간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이잖아.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이때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마음의 초심을 잡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렇게 흐린 멍텅하게 1교시를 보내는 애들은 수능 1교시도 잘 볼 수가 없다니까. 1교시 국어라고 했잖아. 그치? 니네가 젖먹던 힘까지 짜가지고 집중을 해도 지금 1교시 국어 지문이 머리에 잘 들어올까 말까야 수능장에서.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지? 맨날 1교시에 와서 졸고 윈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보내다가 수능날 반짝 갑자기 도파민이 막 쳐 올라와가지고 각성돼가지고 머리가 맑아져서 시험을 잘 볼까? 수능 특강 샀니? 있어? 수능 특강? 일단 프린트가 없으니까 저쪽에 원장실에 보면 책상 위에 수능 특강이 있거든? 그거 가져와. 일단 그걸로 사. 자, 6.25 전쟁이 왜 그렇게 세계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였냐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번에 전쟁에 대해서 얘기 안 했나? 6.25 전쟁을 모르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국 현대사 45년부터 쭉 한번 해준 거잖아. 언젠가 한번 해줬지. 그래서 6.25 전쟁은 먼저 동족 상장이라는 점에서 같은 동족끼리 죽였잖아. 그쵸? 동족 상장, 남과 북, 같은 민족끼리 벌인 전쟁인데 여기서 사상자가 800만 명이야. 이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거든? 그럼 이게 뭐야?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실종되거나 등등등. 엄청난 거지. 군인하고 민간을 맞춰서. 그리고
전쟁도 룰이 있어요. 전쟁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도 국제법에 의해서 룰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이게 뭐냐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학살은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면 무장 해제되어 있잖아. 민간인은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전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동양의 조그만 코리아라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위에는 소련이 그 당시 아래는 미국이 붙어서 거의 3차 대전급으로 확전될 수도 있었던 전쟁이고 지금 역시 전쟁이 나면 그렇게 확전될 가능성이 큰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어떤 한쪽에 편중돼서는 안 되는 거지. 외교가 되게 중요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의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 지 오래됐어. GDP가 40배 차이가 나. 30-40배. GDP가.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거하고 여기 뭐 이수 중학교 예전에 야구부 있지 않았나? 하고 붙는 거야.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부 애랑 메이저리거랑 붙는 거예요. 이미 국력 차이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전 세계 4위야. 국방비 지출이 3위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보면은 10위에서 15위 아닌데 이 군사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최강국이 계속해요. 최강국.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4대밖에 없는 그런 항공모함 유지산이라고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데 2대가 동해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 강국 맞아요. 단지 북한이 핵이 있잖아. 핵.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얘네가 갑자기 걔 누구야? 뚱땡이. 이름이 생각 안 나지? 김정은인가? 걔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서 아이씨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면 아침에 우울하거든. 막 죽고 싶고 눈 뜨는 순간 이 우울한 세상 그냥 핵으로 다 날려버리고 나도 죽자고 띡 버튼 눌렀어.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이건 공멸이지. 핵전쟁뿐만 아니라 장사푸든 뭐든 뭐 비실비실한 대포 쏘 올려가지고 여기 강남 한 군데 딱 떨어지면 이거는 싸워서 우리가 북한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났다. 일주일에 200만 명,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나게 돼 있어. 서울에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 우리나라는 70%의 인프라가 서울하고 경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여기에 뭐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근데 전쟁을 쉽게 말해서는 안 돼.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전쟁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냐면 결국은 이념이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 이념에 대해서 남이나 북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없었어요. 이때는 문맹률이 90%가 넘었단 말이에요. 일제 국방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지식인들 그리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 동족상잔 그냥 묻지마 학살이 엄청나게 자행이 됐었어요. 그때는 묻지마 학살 800만 명 정도 나오려면 그랬겠지. 그런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야 너 색깔이
이념이 뭐야? 이념으로 사상 검증해가지고 죽이고 또 복수해서 또 죽이고 그런 어떤 비극의 야만의 현장이 바로 한반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이해하시고 전쟁 직후에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에서 위에서 쫙 휩쓸고 내려오고 여기 부산 빼고는 다 먹혔었으니까. 그러다가 쫙 올라가서 여기서 중공의 인해 전술로 인해 가지고 또 쫙 인해가 내려오고. 근데 아까 그랬잖아. 서로 죽이는 이 만행이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서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닥치는 대로 인민군들이 죽였고 학살했고 지준이 뭐니 해가지고 막 불러내서 막 양민 학살이 이루어졌고 또 쭉 올라가면서는 인민군이 무서우니까 그냥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와서 뭐해? 너 여기 뭐 청년위원장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국군하고 미군이 다 잡아서 색출해서 죽였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땅 파다가 보면 시체 유골 집단 매장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집단 매장한 흔적들을 보면 구덩이들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철사에 묶여가지고 구부려 있고 머리에 총알이 관통해 있고 그러니까 파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죠. 그것을 스스로 파괴해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묶은 상태에서 총으로 쏴서 학살해서 흙으로 덮은 그런 현장들이 아직도 많이 발견돼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전쟁이었다. 심지어 이때 53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지? 2023년이 70년 지났잖아요. 그럼 전쟁은 끝난 지 70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 전쟁 때 부모랑 헤어진 우리 부모 자식 혹은 아내, 남편과 헤어진 사람들이 70여 년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살아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만나는 거 보면 3살 때, 4살 때 헤어졌는데 90대, 4살 이산 가족 상봉 이래가지고 몇 번 했었잖아. 그때 보면은 아기 때 얘랑 헤어졌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돼서 만난 거죠. 엄마는 더 늙어 있고 애도 할아버지가 돼요. 비극의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이 여러 의미로 비극적이지 않은 전쟁이 없지만 정말 6.25 전쟁은 굉장히 비극적이었다. 자, 그런 거를 좀 머리에 두시고 전쟁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보세요. 6.25 전쟁 직후 이제 끝났어. 53년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가족의 상실이나 당연히 죽거나 실종되거나 헤어지거나 가족의 상실이나 가족 관계의 왜곡 왜냐하면 그 가족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몰라 남편이 집을 나갔어 전쟁통에. 근데 갑자기 인민군이 막 들어닥치더니 끌고 가. 자기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 뭘 공부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당시에 좌익 단체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임신한 부인을 총살시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지. 운동장에 몰아. 그 가족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살아남은 가족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원망했겠지. 그쵸? 그런 것들. 자, 경제적인 궁핍을 동반하게 되는데 도쿄 포인트 보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궁핍. 당연히 그냥 전 국민의 거지화였죠. 눈 떠. 전 국민의 거지화.
자, 이게 우리나라가 한동안 산업화 근대화를 거쳐서 국민소득과 GDP가 어느 일정 이상 오르기 전까지 거지 본 적 있어요? 요즘에 거지를 보려면 서울역에 가야 되는 노숙자? 아니야, 거지 없어. 요즘엔 거지 없어. 라떼 한 번만 할게. 라떼만 해도 거지가 있었거든. 정말 이렇게 동냥하는 거지가 있었어. 이 강남에도 믿어지니? 이 잠원동에도 그런 거지들이 돌아다녔단 말이야. 아파트가 여기서는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 팔자춤이 다다다다다다 조금씩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 다 융업들이 와서 막 그 쇠문둥이로 집 부수고 사람들 끌어내고 그 옆에는 이제 아파트 올라가고 아주 어린 시절에 본 그 충격적인 기억이 그때 보면 이렇게 거지들이 있었어요. 진짜 밥그릇 있죠? 밥그릇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앉아가지고 모자 쓰고 조금만 주세요 이런 거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거지 자식 자기가 난 아들 딸을 옆에 앉혀놓고 이 도시의 중심부에도 그런 거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쟁 직후는 얼마나 심했겠어. 소수만 빼고 다 힘들었죠. 정말 경제적으로. 인간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인간의 타락. 인간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숙종 때 우리가 숙종실록을 보면은 굉장히 숙종이 태평성대를 이끌었고 국민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한참 기근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도성에서 굶어 죽어 나가는 그 시신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시신을 몰래 갖고 가서 삶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람 고기를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잘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실록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궁핍이 되면은 이게 가난이 극도의 가난한 상황이 되면은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인간관계를 각박하게 하는 문제. 각박하지. 인간관계 각박해요. 사는 게 힘들잖아. 먹고 사는 게. 그럼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런데 자꾸 라떼 얘기. 예를 들어 택시 기사분들 있잖아. 택시 기사분들이 되게 힘들게 사시는 자기 차로 하시는 분들 말고 택시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정말 하루 종일 운전해서 라이딩하고 뭐 하고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돼. 90만 원을 입금해야 돼. 그런데 80만 원을 벌었어. 그럼 80만 원 다 입금해야 되는 거지. 9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10만 원 말고 70만 원을 벌었어. 자기 돈으로 채워놔야 돼. 산업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달리는 거야. 미친 듯이 달리고 손님한테 친절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젊었을 때 택시기사랑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택시. 그러니까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다주고 앞에서 탁 내려주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내려요 이런 거 있잖아. 여자가 아침부터 타서 재수없게 막 이런 말도 안 참지 못 참지. 근데 요즘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 거의 선진국에 진입한 평균적인 이제 그 그레이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인간관계 각박함까지 끌어내는 거죠. 경제적인 궁핍이.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목소리 톤부터 다르다고 해서 매너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쌓았을 때 욕하는 거지. 사실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되거든. 근데 진짜로 내가 티모 팰리스 그 주차장에서 거기 보면 이제 기업인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차를 대는데 앞에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 차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가세요. 끝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바쁘잖아. 자기 차 대고 들어갔는데 와 이런 레이디 퍼스트 와 너무 멋있다. 중간 신사인데 경제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그때 느꼈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게 당장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사람 고기도 먹고 다른 사람한테 여유 있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극한 상황이었다는 거지. 6.25 전쟁. 이걸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독해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거야. 전쟁 직후의 문제점. 전쟁 직후의 문제점이 나오고 하지만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보기의 구조가 두 개인 거야. 하지만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 문제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었으나 노력 타락하지 않으려는 노력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려는 노력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 나는 비록 이렇게 굶어 죽을 것 같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가정부를 해야 되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번듯하게 키우리다 이렇게 생각한 부모들이 많았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나라 아무것도 뭐가 있어.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사람밖에 없었잖아. 이때에 이런 노력과 희망 그러니까 땅 팔고 소 팔고 막 자기가 몸으로 떼어가지고 그 돈을 쌓아주고 너는 꼭 대학에 가거라. 서울로 올라가거라. 그렇게 해서 진짜 예전에는 서울대 도서관에 가잖아. 그러면 전국 8도 사투리가 다 들렸어. 그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일기대만 애들 강원도, 충청도 다 들렸거든. 요즘은 특목고 애들, 영재고 애들, 예고 애들, 강남 애들 이렇게 건너면 대치동 무슨 출신? 야, 너 대치동 시대인재 모여라. 강대 모여라. 요즘은 이렇잖아. 이때는 진짜로 학원이 있어. 뭐가 있어. 이때는 낮에 구두 닦고 밤에 불 켜놓고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 출신, 서울대 법대 수석 이런 애들이 신문에 나고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정말 남의 집 가정부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해 포인트는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전쟁이 이렇게 비극적인 거다. 가족을 해체시키고 상실시키고 가족관계 왜곡도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눈치 빠른 학생들은 예측하며 읽기 하면 요 뒤에 포인트가 있겠구나. 있죠. 여기서 뭔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겠죠. 자,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이와 같은 전후의 시대의 현실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서 형상화했다는 거죠. 스토리를 통해서. 자, 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봤겠지만 워낙 평범하게 몇 번이나 나온 소설이라서 앞마당 정원에 철쭉꽃이 활짝 핀 5월. 자, 계절적 배경 봄이죠. 길쭉이가
길중의 인물 동그라미 쳐. 오전밤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길수까지 합쳐 네 식구가 길수도 동그라미 네 식구가 점심밥을 먹고 있었다. 이때 또 막 학교는 조금이고 애들은 많고 하니까 오전밥 오후반 이런 체제로 돌아갔죠. 학교라고 해봤자 되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게 열악한 환경에 어머니는 나를 불러 나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재봉틀 앞에 앉히더니 재봉틀 서랍에서 돈을 꺼내어 내 앞에 밀어놓았다. 얼마인가 세어봐라. 돈을 세어보니 80판으로 공작 담배를 따지면 4갑을 살 수 있었다. 이거 좀 담배로 이제 따져본 거네. 그러니까 담배가 한 갑에 얼마죠? 요즘에? 모르는 척하고 그래. 승이야.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 정도인가 봐. 80판이면. 나는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길람이네 얘는. 그치? 그러니까 길람이, 길중이, 길수,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야. 내 말 잘 듣거라. 니는 인자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자다. 애비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쟁 직후니까 전쟁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고, 가난하다는 게 무슨 죄인지. 자, 여기 밑줄 쫙 치세요. 여기서 이 소설 속에 상황이 나와요. 주인공을 둘러쓴 상황. 뭐냐면 가난한 집안의 장자고 아버지가 없어.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지. 자, 이 세상이 야박한, 그렇죠? 그치?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나? 지금이라고 해서 약자나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굉장히 배려있게 대하는가? 이때보다는 나아졌죠, 물론.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네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난리가 뭐야? 6.25 전쟁이지. 두 눈으로 가난 서름이 어떤 인지 똑똑히 봤을 기다지. 어머니가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데 현장감, 사실감 그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생동감. 밑줄 쳐. 가난의 서름. 가난의 서름. 오직 성한 몸뚱이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락하며 남보다 가쩌는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 자, 밑줄 쫙 칩시다.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락하며 살려고 하면 남보다 가쩌는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 밑줄 쫙. 자, 여기서 아까 도끼 포인트 나왔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어머니야. 이 소설에서. 그쵸? 그러면서 니는 위치에 사는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 기라. 위치는 뭐냐면 이 집이 뭐 한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나 2층에 사는 주인집 애들일 수 있고요. 거기에 지하에 새들어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얘는 지하나 1층에. 자, 양친부모 있고 집 있고 먹을 것 넉넉하니까 저들이싸말로 뭐가 부럽겠노? 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겠지. 돈 있고 집안 좋으니 남보다 출세도 빨리 할기라. 네가 위치 학생들보다 각절로 노력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 차이는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와 똑같을런지 모른다. 이거 굉장히 냉정한 말이네요.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애를 앉혀놓고. 그렇다고 가뭄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디 양식이 그저 생기겠나? 이 부분 과로. 아까 보기 박스에서 얘기한 포인트죠,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위치를 올려다보고 살게 되더라도 부러워 이러면서 니는 니대로 붙잡는 동 힘 잘하는 힘껏 노력해 보는 길밖에 더 있겠나. 밑줄 착. 자,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살 길은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사 이제 너 그 형제가 잘 크고 남한테 눈총 안 받으며 사람 구실하고 사는 기나 바라보고 살아갈 내리막 인생길 아닌가. 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느껴졌다. 물기, 물, 눈물. 자, 눈물 어린 목맨 목소리였다는 거지.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치켰던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어머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는 거지. 아직 40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티를 내고 있었다. 자, 이효리 아니? 이효리가 44이잖아. 45이고. 그럼 여기서 30대면 얼마나 젊은 나이야. 근데 웬 노인 같은 얘기를 하고, 또 외모도 그 정도로 혹상 늙어 있었겠지. 공사는 많이 해서.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서너 해 사이 나이를 곡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쟁 직후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꼬를 풀고 말을 이었다. 자, 주로 어머니의 말로 이어져 있죠. 서사가. 길남이 니는 앞길이 구만리 창 같은 창창한 세월이 남았지 않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악심 묻고 살아야 하는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네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움과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예시를 들지. 평양댁 정민이 가라. 아버지 없이 저거 엄마가 군복 장수에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위치 학생 둘 가르쳐서 과외에서 번 돈을 집안 살림에 보태고 12시 넘어까지 호롱불 캐놓고 자기 공부를 안 하나. 자, 그러니 반장하고 늘 1등이라 않카나 걔는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교 교수가 될 기다. 또 한 가지,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넘고 이기는 길은, 자, 두 번, 하나는 공부, 하나는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는 길이다. 그래서 이 노력에 대해서 지금 어머니의 어머니의 말씀, 네, 어머니와의 대화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 노력이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공부에서 성공하는 거야. 공부로 성공. 하나는 경험. 많은 것을 경험해라. 이건 부지런하게 살아라. 성실함.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현대도 공부에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못해.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내가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도 접하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앞으로 10년 안에 반 정도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또 반 정도 새로 생기고, 그죠? 변화무쌍한 시대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가 부지런하거나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넌 공부를 성공해야 돼.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히라도 해야지.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없어도 한 팔이 없어도 이게 뭐 때문이겠어요? 전쟁 직후니까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먹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지 않냐? 남자는 그렇게 밥숟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걸터 넘고 나서서 불알이 요령소리 나도록 뛰댕겨야 부지런해야 제 직구를 위기 살린다. 그러이대 하는 말이네. 니도 이렇게 기내를 집에서 막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공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그래서 근데 보면 담배 4갑 정도 살 돈이잖아요. 그죠? 큰 돈은 아니잖아. 이 돈으로 뭘 어째하라고 해? 그랬더니 나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쥔 눈을 바라보았다. 빌람아, 그 80판으로 신문을 받아서 팔아봐라.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벌는지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벌이를 해보면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기다. 그렇죠? 네 힘으로 돈벌이를 해봐. 경험을 쌓아봐. 그 얘기죠. 이 세상의 쓴맛을 알락하모 그런 경험이 좋은 약이 될 테이지.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80편 돈을 쓰면서 야 이걸로 신문 있지? 신문 사서 팔아봐.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노가다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 나가서 신문 가지고 잡상인 그걸 해보라는 거지. 팔아보라는 거지. 왜? 너 그거는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인생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예전에는 진짜 잘 사는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생 경험 해보라고. 너 새벽에 신문 돌리는 거 있잖아. 운동도 할 겸 자전거 타고 나가서 신문 돌려.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재밌는 거야. 신문 배달해서 신문 받아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돌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돈을 받잖아. 그 돈이 되게 적은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지. 와, 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이거 우리 집 한 끼 외식값인데 내가 한 달 동안 신문 돌린 게 와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깨닫는 거지. 자,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 박힌 말이었다. 어머니의 인생의 경험이 우러난 말이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그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 올렸을 때 이미 예정해둔 계산임이 분명했다. 자,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야. 어머니의 큰 그림. 시골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초등학교나마 근근히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정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주자. 여기서 제는 3인칭 대명사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주자.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두었고 내가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의 용단을 내렸으니 틀림없었다. 이거는 이제 나의 판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의 해석과 판단. 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지고 해석과 판단.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라고 나와있죠. 밑줄 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 서술 시점이 언제야? 서술 시점은 현재라는 거죠. 그쵸? 서술 시점은 현재 어른이 된 나야. 즉 여기서 서술 시점과 사건 시점이 같지 않아. 즉 어른인 내가 어른인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 시점이 사건 시점과 같지 않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당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놈이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머니의 당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 많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 자, 이렇게 자식에게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었다라고 지금 어머니라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죠. 내가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거야. 돈 80판 주고 너 나가서 이 돈으로 팔아. 신문지. 그거 못하면 너 술집 뭐 그거 하던가 아니면 장돌뱅이 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봐. 이렇게 말했죠. 네, 굉장히 엄격하신
인물의 간접 제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구보다 자식에게 많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 이건 직접 제시죠.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섞여 있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라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요. 총약 여기까지 끊어야지. 장면 하나지 여기까지. 서머리 장면이 끝나면 서머리 하라고 했죠. 어떻게 서머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한테 돈을 주면서 나가서 너 신문 팔아라. 세상에 쓴맛 한번 봐. 그래야 돼. 이렇게 살려면 그래야 돼. 네가 살 길은 그거야. 세상을 한번 겪어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중략 어느 날 저녁끼리로 보리죽 한 그릇을 먹어도 이게 6.25 직후에 아주 궁핍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밤중에 위치 부엌으로 몰래 찾아드는 적이 있었다. 지금 서술 시점은 어른이야. 어른. 속이 쓰려 한밤중에 눈을 뜬 나는 주인집 부엌에 남은 밥을 뒤져 먹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그런 작정을 하기까지 식모 안씨가 남은 밥을 부엌 어디에 두는지를 엿보아주었다. 나는 살그머니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반바지를 껴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몇 시인지 몰랐으나 사방을 고요했다. 나는 우선 변소로 왔다. 먹는 양이 적다 보니 왜? 먹을 게 없어서 실제로 나올 건더기 없는 똥을 누는 채 변소관에 앉아 위체 동정을 살폈다.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위체 부엌으로 살쾡이처럼 다가가 닫힌 부엌문을 살짝 열었다. 안씨가 쓰는 부엌 골방은 깜깜했다. 나는 이제 장면이 바뀐 거야. 나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서 실험 위를 더듬었다. 소쿠리가 만져졌다. 안씨는 밤새 남긴 밥이 실까보아 밥뚜껑을 덮지 않고 소쿠리로 덮어두곤 했다. 소쿠리가 먼저였지. 구멍 뻥뻥뻥뻥 뚫린 바구니 같은 거야. 노쇠 밥그릇은 밥이 반그릇쯤 남아있었다. 위치니까 주인집이야. 그러니까 주인집 부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남긴 밥 있죠. 그걸 훔쳐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던 거지.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던 거야. 나는 손으로 밥을 한 움큼 집어내어 찬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날은 그렇게 반그릇 밥을 비워내고 다시 우리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숯불을 피우자 위치 부엌에서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고 안씨가 쫑알거렸다. 내가 불이 나게 위치 부엌에서 나오느라 소쿠리를 제대로 덮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나는 시침을 떼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어쨌든 그게 찬밥이든 남긴 밥이든 뭐든 훔쳐먹은 거잖아. 그리고 숨긴 거죠. 그쵸? 하루 걸러 이틀 뒤 밤중에 나는 또 그 짓을 했다.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대담해져. 찬장에 김치사발까지 부뚜하게 내려 반찬과 함께 남은 밥 한 그릇을 몽땅 비웠다. 자, 이제 조금 더 대담해진 거지. 반찬까지. 종지가 있어 손가락으로 건덕지를 집어내어 먹다 보니 풋고추 넣은 쇠고기 장조림이었다. 나로서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찬이었다. 궁핍한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죠. 부자는 쇠고기를 이런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는구나 싶었다. 다음은 이틀을 건너뛰어 사흘 만에 위치에 부엌을 뒤졌다. 그러니까 얘가 상습범이 된 거지. 이제 밥을 훔쳐먹는. 세 차례째 그렇게 훔쳐먹고 난 이튿날이었다. 나는 신문을 받아 팔려고 아까 엄마가 신문 받아 팔라고 했잖아. 그치? 집을 나섰다. 내가 바깥마당으로 나서자 뒤쪽에서 빌라마 나 좀 보제 하고 누군가가 불렀다. 돌아보니 안씨였다. 위치의 주인, 집주인. 불렀으니까 안 찔렸겠지. 나는 말부터 더듬거렸고 얼굴이 불에 찐 듯 달아올랐다. 자, 요 부분은 간접 제시죠. 그렇죠? 행동이나 외형을 통해서 심리,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가슴이 뛰었다. 길라마, 네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 알고 있었던 거야.
아줌이가 맞단 말이지. 내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테니. 어떻게 한 거죠? 용서해 준 거죠. 이해해 준 거지. 배려해 준 거지. 다시는 그런 짓 말거래. 설령 점심밥을 굶어 배가 좀 배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되려고 하며 그쯤은 꿋꿋이 참을 줄 알아야지. 너가 어머니는 물론이고 형제간도 그렇게 참으니 이 여름철을 힘겹게 넘기고 안 있나. 내 아무한테도 이 말은 안 왔구만 하면서 네가 우리 집 밥 훔쳐먹는 거 내가 아는데 근데 내가 있잖아 비밀로 할게. 이제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 빠뜨린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안씨는 내가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안씨 충고에는 도둑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음을, 즉 나에 대한 배려죠. 야 이 도둑놈아 이럴 수도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도 있어. 그쵸? 근데 한마디도 나를 도둑이라고 하지 않았음을 나는 밑줄 쳐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과거 회상, 이 이야기가 과거 회상임을 알 수 있고 서술 시점이 사건 시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개 빠뜨린 내 얼굴이 횡단무가 되었고 역시 간접짓이 어느 사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반성, 감사, 감동 그런 심리였겠지. 눈물의 간접짓이. 안씨가 내 밥도둑질을 어머니한테 귀뜸했다면 나는 수포대 회초리로 종아리며 등줄기에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았을 테고 몇 끼니 밥은 굶게 되었을 터였다. 또한 두고두고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장자가 남의 밥도둑질까지 하다니 하는 지청무구질함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씨는 내 행실을 외작이지 않겠다고, 즉 떠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뒤부터 나는 남의 물건이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도마기, 연필이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때 안씨의 그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 소설은 장면이 지금 두 장면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우리 훈련한 것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보시면 시점, 구성, 장면, 묘사. 그래서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말이야. 소설 속에, 작품 속에 나, 작품 안, 속, 나가 겪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가 지금 뭐냐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 나의 자 행동이 잘 묘사되어 있죠. 행동 묘사와 그 다음에 심리 묘사, 심리 변화. 얘 그렇게 하고 반성까지 하자. 그치? 심리 변화의 추이 그리고 심리 묘사가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표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로. 자, 그러면서 또 어머니의 성격,
심리를 주로 지금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와, 이 어머니 정말 굉장히 강하고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열정을 지닌 분이시구나. 이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의 성격 심리를 대화를 통한 간접적 제시, 대화 행동을 통한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접적 제시랑 비슷한 개념어가 뭐지? 극적 제시지. 극적 제시. 행동과 말을 통한 거. 극적 제시. 그러면서 극적 제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그렇게 엄격하셨다라고 직접적인 제시도 드러나 있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도 있지. 그래서 주로 간접적 제시로 어머니의 성격을 표출했는데, 형상화했는데 직접 제시도 드러나 있다. 섞여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의 행동 묘사, 그리고 심리 묘사, 심리 변화, 이런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만큼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먼저 시점에 대해서 구성은 이 장면 제시, 두 가지 장면 제시로 되어 있는데, 중략에서 커트해서 대체로 그 장면과 장면이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서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자, 요렇게만 하면 불충분하고, 이 당시의 사건의 흐름이라는 얘기거든. 서사는 스토리,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흘러가는 걸 서사라고 하는데, 요렇게만 쓰면 불충분하죠. 이 서사를 서술하고 있는 시점은 어른이 된 나란 말이야.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사건 시점과 서술 시점이 다르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라고 했잖아. 어른인 나가 어린 시절에 나를 떠올리며 당시의 상황을 판단 또는 해석합니다. 그래도 맞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이랬어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때 엄마가 이 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지금 자, 서술 시점이 다른 것이고, 그것은 어른인 나의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 어린이였던 나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장면. 자, 이 부분에서는 요약적 제시가 없고요. 에피소드가 2개 나온 거죠. 일화가 2개. 그러니까 일화를 제시. 일화. 이건 장면 제시야. 요 장면에 필요한 거는 장면 제시라고 했을 때,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특정한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인물,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인물 간의 대화, 맥락. 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1화 2편 장면 제시로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묘사가 나와 있는데, 인물이 주로
공동이나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간접 제시 인물의 행동 묘사도 있고 외양 묘사 있죠. 그걸 통해서 심리나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나의 심리 묘사 얘는 지금 주인공 시점이니까 내가 내 얘기라니까 내 심리가 얼마나 잘 드러나겠어. 그쵸? 나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드러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우리 서술성 특징, 시점, 구성, 장면, 묘사 이 요소들을 골고루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한번 서술성 특징을 파악해 보세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문제 안 풀어본 사람들은 문제 풀어보고